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 과목을 제가 저녁반으로다가 지금 일순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 계획서를 잠깐 한번 가봐요. 자, 강의 계획서는 이제 민법 정리가 일단 주교재고 그 다음에 그 보충 교재로서 중요 민법 판례집이라고 16년 그 올해 최근 한 7월 8월까지 7월 달까지 이렇게 최신 판례를 그 판례집에다가 편집했어요. 이게 최신 판례, 최근 판례, 그 이후 올해 그 7월 이후 나온 내년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 최신 판례, 1년치 최신 판례는 강의 1순환, 2순환, 3순환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시켜서 받아보시면 뭐 최신 판례, 최근 판례 문제 없이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두 개의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그 조문을 꼭 가지고 오세요. 수업할 때 그 민법 법전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시중에 보시면 그 뭐 민법 조문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낸 그 교재도 있고 아니면 뭐 민법 헌법 민법 관련된 그 우리 그 객관식 그 관련된 그 법 있죠?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한 그 교재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셔도 돼요. 물론 제일 무난한 건 법전이에요. 법전 두꺼운데 그거 어떻게 갖고 다녀요? 쪼개서 가져오시면 돼요. 민법 쪼개고 헌법 쪼개고 이런 식으로 민사집행법 쪼개고 부등법 쪼개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쪼개서. 그래서 법전이 제일 무난한데 법전이 불편하면 시중에 있는 그 조문집을 가져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핸드폰 보시면서 이렇게 조문 검색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하는 데서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공부는 시각적으로도 공부하셔야 되고 뭐 말하면서 하면 청각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반복되게 하려면 거기다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광펜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종이로 되어 있는 즉 활자화된 그 조문집을 가져오시는 게 좋겠어요. 법전이든 아니면 그 법령집이든 이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은 뭐 7시부터 10시 반까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10시 반을 되도록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36회가 잡혀 있는데 민법의 편집은 민법 총칙, 조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법, 상속법 이런 순서대로 돼 있지만 민법 총칙이 조금 공부하기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추상적 개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은 물론 민법의 전반을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채권 총론이 오히려 공부하기가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채권법부터 먼저 공부하는데 물론 채권 총론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채권의 대위권이라든가 채권 취소권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민법 총칙보다는 채권 총칙부터 먼저 공부한다 이 소리야.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친족 상속 요 순서대로 강의 계획표를 짰어요.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에요. 모의고사는 뭐 일단 수업 진도가 끝나면 즉 채권 총론이 끝나면 1회, 채권 강론이 끝나면 2회, 물권법이 끝나면 3회,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끝나면 4회,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이 끝나는 시점 마지막 날 5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볼 건데 20문제 정도로 물어볼 거예요. 20문제 정도로다가 기출 지문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공부한 챕터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각 그 챕터 공부할 때 기본계제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기출문제 위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오늘 진도를 잠깐 나가 볼게요. 오늘 진도는 채권 총론 관련해서 불완전 이행, 채무 불이행 관련해서 불완전 이행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 판례집의 활용도는 복습하면서 같이 진도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판례집은 채권 총론부터 편집해 놨어요.
일반 우리 기본 교재에 없는 판례들도 채권 그 판례집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판례집은 판결 원문을 되도록 실으려고 노력했어요. 판결 요지. 왜? 우리 시험에 판결 요지를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요지에 눈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판결 요지 측면에서 그대로 원문을 실으려고 노력했고, 사실관계도 거기다가 제시해놨어요. 사실관계는 판례를 이해하는데, 사실관계를 모르고 그냥 판결 요지만 보다 보면 암기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지, 이해 없이 암기하면 그냥 휘발성이 강해서 바로바로 잃어버려요. 따라서 사실관계도 설명해 놓은 이유는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그렇게 해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활용도는 그 진도에 맞춰서 복습하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복해서 본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거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 일순환 진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복습하고 이래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습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잃어버려요. 한 일주일이 뭐야? 한 3, 4일 있으면 잊어버려요. 뭔 말 했는지. 그래서 반복 복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예습이 중요하지만 아직 예습할 단계의 공부량이 안 돼 있는 분이라면 배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또 학원에서도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열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효과,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민법 정리 기본 교재 보시면 채권 총론부터 볼게요. 281페이지쯤 돼요. 자, 채권 관계의 특질이라고 하면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자, 이 구별의 실익은 객관식에도 물어봐요. 해제를 하려면 주된 채무를 불이행해야지 해제가 인정돼요.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제가 안 돼요. 주된 채무 불이행이 해제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 문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거 객관식에 물어봐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주된 채무를 불이행해야지만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채무는 뭐냐? 자, 구체적으로 채권 강론에서 주로 논의해요. 채권 강론에서. 그쵸? 여기 예를 한 2개 정도 드러났어요. 매매에서 주된 채무는 뭐예요? 568조에 있어요. 매매에서 주된 채무는 매도인은 목적물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주된 채무예요.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매수인을 해제할 수 있죠. 물론 뭐 지체, 최고, 지체 이런 절차를 거쳐서 544조 구체적으로. 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금을 지급 안 해. 그러면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다. 물론 해제도 할 수 있고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또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하지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된급부 의무 불이행이야. 부수적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는 불이행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자,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이게 주된급부 의무예요.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요? 임차인은 임대차에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만일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이런 논인 거예요. 자, 거기서 가로 부분에 그런 말 써놨죠.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해지할 수 없고 단순한 이제 손해배상 문제다. 이렇게 여기다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보호 의무라는 것을 써놨는데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냥 참고사항으로 본다. 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결론만 말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럼 보호 의무와 관련된 거는 뭐냐면 그 의문에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보신다. 설렁설렁. 이 다툼의 여지가 그러니까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부수적 의무와 보호 의무의 경계선상이 애매할 수도 있고
학자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다만 검토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만 한번 읽어본다. 그게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계약 체결 전 단계 및 채무 이행 과정에서 가해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보호무 위반 관련해서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채무행책을 해결하면 족하다. 그래서 통상 보호무 위반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규율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안 봐도 된다. 자, 채권의 목적으로 가볼게요. 채권의 목적으로 가보면 특정물 채권, 자 283페이지 종류 채권, 284페이지 금전 채권, 287페이지 이자 채권, 289페이지 선택 채권, 그리고 290페이지 임의 채권 있는데 임의 채권은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자, 요 각각의 그 특정물 채권 또는 뭐 이자 채권 등등 또 뭐 선택 채권 이런 것들이 그 채권의 목적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물권법은 권리자와 목적물과의 관계를 논의하는 거예요. 뭐 소유권, 점유권 등등. 즉 사람과 부동산 또는 동산, 뭐 목적물이라고 하죠. 즉 사람과 목적물과의 관계, 이게 물권법이야. 특히 소유권, 점유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양하죠. 물권법보다 채권법이 그 판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판례가 무궁무진한 거죠. 여러 가지 그 어떤 법률행위가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도 채권의 목적권에서 자 특정물 채권, 특정물 채무 판단 기준,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종류물도 당사자의 지정 방법에 따라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이 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사로. 자,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는 그 목적물의 성질 갖고 따지는 거니까 객관적 성질로 정해진다. 과거에는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객관식에서. 근데 요즘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본다. 효과 부분이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의 성간주의 의무. 이 성간주의 의무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 조문 나중에 조문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조문도 가지고 오세요. 자, 374조. 자,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된다. 374조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때도 역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임대차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자,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462조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자, 특정물 채무와 관련해서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자,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그 조문 조문 관련해서 467조 1항 있고 2항 있는데 자, 467조 1항 2항이 우리 객관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나중에 꼭 조문 확인해 주세요. 467조 1항 2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중에 조문 확인 꼭 해주세요. 467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의 인도, 지금 우리가 특정물 인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특정물 채권,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한다. 467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의 채무 변제는, 말을 바꿔보면 금전 채무 변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정물 인도 이의 채무, 금전 채무 변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된다.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을 이제 정리하면 이래요. 특정물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권 성립 당시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행해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변제해야 되고, 특정물 인도 이의 채무는 금전 채무라고 해서 그것은 채권자 주소지, 현 주소 또는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자, 현 주소,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지참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참 채무가 있고 추심 채무가 있어요.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자기가 갚을 돈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변제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공탁하는 거죠. 변제 공탁. 이때 채권자 현 주소지에 가서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주민의 초본을 첨부시켜야 돼요. 공탁할 때. 이게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할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추심 채무는 어때요?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요건 추심 채무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안 갚을 때. 추심 채무와 추심 청구, 추심 채무,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 청구. 그렇기 때문에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 청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채무자 주민의 초본이 필요해요. 실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무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참 채무는 채권자 현 주소,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하라. 추심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 주소지에 가서 알아서 하라. 이건 실무적으로 연결시키면 주민의 초본, 누구 거 필요하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과실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이행기 전후가 있을 거예요. 이행기 이전은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즉 매매를 예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매매 이행기 전에는 매도인이 목적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과실은 그 매도인한테 속하는 거예요. 이행기 이후라면 그러면 매수인한테 귀속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매매대금 이행기 이후의 과실이 매수인한테 속한다, 이 얘기는 매매대금 다 줬음을 전제하는 얘기인 거예요.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 매도인이 다시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대금 다 줬는데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돌려줘야죠. 과실을. 부당이익반환 청구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에 인도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과실이 귀속하는 거야. 사용수익권이 매수인한테 있는 거야. 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해. 근데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매수인한테 과실이 귀속하는 건가? 매매 목적을 매수인한테 인도해줬다면? 그래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도 매매 목적을 매수인한테 인도해주면 사용수익 관련된 과실이 매수인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대신 매매대금 다 안 준 것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587조 해석상. 그건 나중에 관련 쟁점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매수인한테 목적을 인도해 줬다면 그 사용수익은 매수인한테 속해요.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다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하면서 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우리 282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종류채권, 아직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뭐 종류채권이라고 말하죠. 즉 2024년도 뭐 갤럭시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A 창고에 있는 갤럭시. 그러면 A 창고는 제한으로 특정된 거죠. 아니면 어떤 특정된 목적물, 종류 아직 특정되기 전에 여러 개의 목적물, 대체가 가능한 그런 것 중에서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걸 종류채권이라고 말해요. 제한 종류채권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창고에 있는 뭐 번호 2023년도 갤럭시 뭐 몇 월 출시된 거 이렇게 정해서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제한 종류 채권이에요. 그 중에서 어느 한 목적을 특정하면 그때 특정으로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편의상 보시는 거예요. 자, 목적물의 품질 관련해서 375조가 있어요. 이것도 과거에는 조문 물어볼 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예요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해된다. 그 중등품질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는 거죠. 조문에도 확인해 주시고 375조 1항. 특정의 방법, 즉 종류 채권, 특정되지 않은 종류 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이 뭐 있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는데, 자, 약정이 있을 때도 채무자에게 지정권을 부여했는데 채무자가 지정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소리인 거예요. 283페이지 그 3번 양가를 1번 보고 있어요. 판례는 어떤 입장이면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 있는 채무자에게 지정권을 채고해요. 근데 채무자가 지정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정권이 채권자한테 이전된다. 요게 나중에 이제 특정물 채권, 선택 채권 공부할 때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원래 당사자가 지정권을 채무자에 줬는데 채무자가 지정을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 채권자가 채고하겠죠. 빨리 지정하라고. 그래도 안 해. 그럼 지정권이 채권자한테 이전된다. 이런 얘기죠.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를 주장한다. 자, 당사자 간의 특정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다. 약정이 없다. 이럴 때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되는데,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가 그 내용이 다르다. 자, 지참 채무 우리 앞에서 봤어요. 460조 2항 관련해서 특정물 이외의 채무와 관련해서 금전 채무죠. 채권자의 현 주소 또는 현 영업소에서 현실 제공을 한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 된다. 그러면 특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를 완료한 후 이를 통지하고 수령을 채고함과 함께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 지정하면 그 목적물이 특정된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근데 시험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추심 채무는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에 와서 추심해 가는 거라 그랬어요. 압류 추심 명령 관련해서 특히. 자, 채권자가 변제 장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이행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변제 준비를 완료한 후 이를 통지하고 수령을 채고함과 함께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 지정하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 된다. 그러면 특정된다. 이런 얘기죠. 뒤에 송부채무 있는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안 보셔도 된다. 284페이지 특정의 효과와 관련해서 종류 채권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면 374조 성간지의무 우리 앞에서 봤죠? 그것이 적용된다. 양가로 1번 특정의 효과 양가로 1번 284페이지 보고 있어요.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요건 이제 위험 부담에 관한 얘기인데, 위험 부담은 채권 강론 537조 538조에 있어요.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지, 538조 채권자 위험 부담지.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위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이 그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이행이 불능되는 경우예요. 그럴 때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하냐? 궁극적으로 이게 위험 부담 문제야. 위험 부담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논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537조가 있어요. 537조 나중에 조문 확인해 보시는데 이건 채권 강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530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때 위험부담 문제라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때 이 채무자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갑, 매도인, 을, 매수인 이렇게 정해볼게요. 자, X 건물, 특정물이에요. X 건물, 매매가 일어났어요. 을이 갑한테 계약금 줬어요. 1천만 원 줬어요. 그런데 매매 목적물이 자연재해로 번개 맞아가지고 건물이 화재를 소실했어요. 이게 자연재해라는 것이 당사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물건의 위험, 좀 어려운 말로 물건의 위험 부담과 대가의 위험 부담 이렇게 나눠요. 물건의 위험은 그 목적물 자체야. 그 목적물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채권자, 매수인을 채권자로 봐요. 목적물 기준으로. 목적물 기준으로 매도인을 채무자로 봐요. 목적물 기준으로. 물론 매매대금 지급 기준으로 본다면 을이 채무자예요. 그렇지만 목적물 기준으로 따진다. 목적물 기준으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인데 목적물 자체 물건의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해요. 그 말은 그 목적물 화재로 소실됐기 때문에 그 물건 청구 못한다는 뜻이야. 대가 위험 부담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해. 이게 중요해요. 대가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대가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 위험 부담은 매매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매대금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지. 대가 위험 부담, 매매대금의 위험 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매매대금을 받아갔다면, 계약금죄로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게 다시 당사 쌍방의 귀치사 역시 이 매매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자연재해 소실됐다면 이때 대가 위험 부담이 중요해요. 물건의 위험보다 대가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는 소리다. 이미 매매대금을 받아갔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다. 부당이득으로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이게 537조예요. 우리 법제의 기본적인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야. 그래서 근데 이게 538조 가보시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538조 1항 이거 객관식에 잘 나와요.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이제 채권자의 책임이 있대. 그럼 위험부담은 누구한테 떠넘겨져 가는 거야? 책임 있는 채권자한테 떠넘겨져 가는 거죠. 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다시 말해서 매매라고 본다면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매매대금 받아갔을 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즉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마찬가지다. 같다. 어떻게 같다? 매도인 채무자는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아갔어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해됐죠? 이게 537조와 538조에 관련된 위험부담 문제예요. 자, 채무자의 변경 권한, 요거는 대형급부 문제인데 뒤에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임의채권에서 뒤에서 살펴볼게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금전채권 볼게요. 이게 뭐 대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을이 안 갚는다. 채무자가 안 갚는다. 채무불이해. 그럼 매도는 그
매도해야 된다. 대여금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은 돈 빌려간 사람한테 그 대여금 청구성을 제기하겠죠? 그런 논의죠. 금전채권. 금전채권의 종류, 외화채권. 자, 요거는 378조가 있는데 외화채권 관련해서 370 물론 외화채권은 7조부터 있어요. 근데 377조, 378조 이렇게 있죠. 자, 먼저 377조 조문 있으신 분 확인해 보면 이래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377조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70조 2항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된다. 이건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시험에 답지문으로 주로 물어보지 않고 들러리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답지문은 378조가 나와요. 378조. 378조 뭐라고 돼 있냐?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 있어서의 요걸 시험에 물어봐요. 지급할 때 있어서의 요걸 밑줄을 쳐보시고 나중에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어요. 다시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 있어서의 자, 지급할 때 있어서의가 어떤 의미예요? 변제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로 변제하는 때를 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판례 현실로 변제하는 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변제기를 말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객관식 지문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채무자는 지급할 때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지급할 때 있어서의 의미를 판례가 변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변제하는 때를 말한다. 이렇게 물어본다. 객관식에서. 자,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자, 이게 채무자의 대연급부 의무예요. 대연급부. 다른 우리나라가 통화 아닌 다른 나라 통화를 변제할 때, 아니, 다른 나라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를 변제할 때 이런 얘기죠. 다른 나라의 통화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로 이제 환산해서 지급할 때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조문에는 채무자와 관련된 요 규정이 있는데 채권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채권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봐요. 자, 교재로 가볼게요. 종류 외화채권 관련해서 양가 1번 채권자에게도 대형급부 청구가 있다. 채무자에는 대형급부 의무가 있듯이 채권자에게도 대형급부 청구권이 있다. 환산식이 자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말해요.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심 변론 증거시가 기준이 된다. 이걸 봐주시는 거예요. 채무자와 관련해서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 내지는 사심 변론 증거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금전채무와 관련해서는 이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 금전채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 양가로 1번이죠.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며 이행지체만 있을 뿐이다. 금전채무는. 그런가? 그렇죠. 이행불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금전채무 이행불능. 세상에 돈이 없으면 이행불능이야. 근데 세상에 돈이 없나? 그렇진 않죠. 세상에 돈이 있지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지체죠.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금전채무 불이행을 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397조 특칙을 규정한다. 397조 그래서 조문을 가본다. 397조 조문. 물론 우리 교재도 있어요. 397조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1항, 2항이 있는데 1항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민사라면 5%, 상행이라면 6% 이런 거죠.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자,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어요. 6% 이자를 약정했어. 개인 간에 있어서.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도 몇 프로라는 거예요? 6%. 법정이자보다 낮은 3% 이자 약정을 했어.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3%인가? 그런 얘기야. 아니다 이 소리야. 법정이자보다 낮은 약정이율일 때는 법정이율 상당히 지연손해입니다. 그게 397조 1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 397조 1항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데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한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날 대여일이죠. 그 대여일은 이자 문제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줘요. 대여일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여일. 변제기를 정했다면 대여한 날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자 약정 안 하면 이자 청구를 못 하고 대신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죠. 변제기 이후. 민사 5%. 자, 근데 대여한 날 이자 약정을 6% 법정이율보다 높게 이자 약정을 했어요. 그럼 지연손해금도 6%예요. 별도 지연손해금 자체 이자 약정 안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자 약정을 법정이율보다 낮게 3% 이자 약정을 했어요. 매월 3% 월 3%로 하자. 연 3%로 하자. 이랬어요. 매년. 그런데 변제기 이후부터도 변제기 이후는 지연손해금이죠. 지연이자죠. 여기도 3%인가? 아니다 이 소리야. 여긴 최소한 5%다 이 소리야. 이자 약정을 해도 5%이기 때문에 법정이율보다 낮게 이자 약정했을 때 이자는 3%지만 지연이자는 5%다. 법정이율 높게 약정하면 그 이율은 지연손해금에 그대로 미친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397조 1항과 관련된 얘기야. 397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과실 없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다시 390조 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교재로 돌아와 보시면 284페이지 하단 쪽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특칙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까지 본 거예요. 양가로 3번 효과에 관한 특칙, 원칙,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가 관계없이 법정이율, 민사는 연 5%, 상사는 6%. 자, 소송 촉진 특례법상 소장 부번 송달일 다음 날 앞들은 연시 2%. 이렇게 하는 거죠. 285페이지 우리가 금방 본 397조 1항과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약정이율이 있다. 양가로 기호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는 약정이율에 따르고 지연손해금도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 있을 때는 낮은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율 상당 최소한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방가로 니은 밑줄 친 부분 내용이죠.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박스 판례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어디서? 해제에서. 물론 해제는 채권 강론에서 공부하지만 여기서 가볍게 한번 볼게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렵지만 채권 강론에서 다시 한번 또 볼 거니까 미리 땡겨 보신다 생각하시고 보시고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X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매매대금에서 뭐 1억이야. 근데 매도인이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채무를 불이행해서 해제됐어요. 매매하고 해제됐어요. 자, 해제되면 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548조에 따라서. 자, 그러면 매수인의 원상회복. 매수인이 목적을 인도받았다면 인도받은 거 반환해주면서 사용이 반환해줘요. 근데 인도받은 게 없으면 매수인 돌려줄 게 없죠. 매도인은 계약금 받았잖아요. 계약금 1,000만 원 돌려줘야죠. 그런데 548조에 가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그래. 자, 이때 받았어요. 계약하면서 받았어.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어. 자, 1,000만 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당사자 간에 별도 이자 약정 없어도 5% 법정이자라 그래요. 5% 가산해서 돌려주라 그래요. 즉 계약금 1,000만 원 돌려주면서 1,000만 원 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 가산해서 계약금 1,000만 원 거기다 이자 5% 이자 가산해 돌려주라 그래요. 자, 이 이자가 어느 시점부터 지원손해금이 될 수 있냐면 매매대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일종의 부당이득받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청구한 때 지체에 빠져요. 일반적인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체지만 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받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기한에 정하면은 채권이에요. 요거 이제 반복돼서 나와요. 기한에 변제기에 정하면은 채권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냐면 청구한 때부터요. 자, 청구한 때.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요 5%가 지연손해금이에요. 지연손해금이에요. 물론 다 갚는 날까지. 즉 이자 지연손해금이죠. 이자 지연손해금. 받은 날로부터 청구한 때까지는 이자. 청구한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자, 그러면 이자 5% 약정을 했어. 별도 지연손해금 약정 없어도 5% 지연손해금인 거예요. 근데 이 5%를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해지하게 되면 6%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자, 6% 했다면 여기도 6%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3% 약정을 했어. 여기 3%인가? 아니다. 최소한 5% 지연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3%하고 여기도 3% 약정을 별도로 했어. 그건 된다. 이런 논의예요. 그게 박스 판례 280의 박스 판례 내용이다. 객관식에서 그 박스 판례도 잘 물어봐요. 객관 시험 문제에서. 요거 나중에 채권 강론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그 예정으로 배상하는데 398조 286페이지 가볼게요. 박스 판례 286페이지. 금전 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는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398조 감액의 대상이다. 398조는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 하면 문헌상 배상 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 배상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이 가하다면 감액이지 감비가 아니야.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금액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뜻이 박스 판례 말뜻이. 그 나중에 조문 398조 확인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398조 1항 당사자는 채무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에요. 손해배상 예정. 동그라미 2번 398조 2항이죠. 손해배상의 조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항 398조 3항 손해배상 예정이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게 다 조문이 객관식 내용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4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 손, 추. 이렇게 두 문자 따시면 편해요. 위, 손, 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 약정의 위, 손해배상 예정의 손, 추정한데 추, 위, 손, 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5항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398 조문 내용이야. 자, 우리 다시 교재로 오셔서 286페이지. 자, 금전채권 관련해서 관련 문제를 좀 봐볼게요. 자, 이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